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아래 재개발이 예정된 낡은 주택계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은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허름한 단독주택의 창문에서는 따스하고도 이질적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기와집이었으나 그 안의 풍경은 21세기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연구소를 방불케 할 만큼 정교하고 기이한 모습이었다. 이곳은 한서윤과 그녀의 네 쌍둥이가 세상의 눈을 피해 숨죽여 살아가는 그들만의 요새이자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진원지였다. 집 안의 공기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낡은 벽지 위에는 복잡한 수식과 암호들이 어지럽게 낙서처럼 휘갈겨져 있었다. 거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테이블에는 고사양의 컴퓨터 모니터 6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아직 앳된 얼굴의 소년이 무서운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첫째 한하늘은 겨우 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냉철한 눈빛으로 화면 속의 보안 코드를 해체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 움직임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 옆에는 둘째 한바다가 태블릿 PC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국제 금시세와 나스닥 지수의 변동 그래프를 분석하고 있었다. 바다는 자신의 형이 만들어낸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복잡한 파생 상품의 구조를 꿰뚫어 보며 가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중이었다. 아이의 입에서는 경제 전문 용어들이 랩을 하듯 흘러나왔고 가끔씩 혀를 차며 모니터 속의 멍청한 투자자들을 비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를 연상케 했다. 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누려야 할 동심 대신 생존을 위한 지식으로 무장한 작은 천재들이었다.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오자 셋째 한산이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식탁 한 구석에서 각종 약초와 정체불명의 용액들을 배합하며 자신만의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의 노트에는 기존 의학계의 상식을 뒤엎을 만한 면역체계 강화에 대한 가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막내 한별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리는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건물의 설계도면과 구조적인 취약점을 정확하게 묘사한 투시도에 가까웠다. 4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서윤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매만큼은 예리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뿜어냈다.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로 불리던 그녀가 지금은 낡은 동네의 세탁소 직원으로 위장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찌개의 불을 줄이며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중장비의 굉음에 귀를 기울였다. 재개발 조합과 결탁한 용역 깡패들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거리며 거친 욕설이 쏟아져 들어왔고 평화롭던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문 밖의 사내들은 재개발 구역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서윤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쇠파이프로 대문을 가격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손이 멈췄고 하늘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하며 모니터 화면을 붉은색 커맨드 창으로 전환했다. 서윤은 침착하게 젖은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두려움 대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눈짓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덩치 큰 사내 3명이 위협적인 태도로 집안을 들이닥치려 했으나 서윤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오라였다. 서윤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법적인 절차와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주거 침입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읊조렸고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위압적인 태도에 용역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단순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용역들이 물러간 뒤 서윤은 다시 문을 잠그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하늘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키보드를 강하게 내려치며 소리쳤다. 그들은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의 배우를 찾아내어 모조리 응징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윤이 말릴 새도 없이 하늘이의 손가락은 빛의 속도로 움직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거대한 기업의 로고와 함께 복잡한 보안 서버의 구조도가 떠올랐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MK그룹의 메인 서버였다. 하늘아 멈춰, 서윤이 다급하게 외치며 달려갔지만 이미 엔터키는 눌러진 상태였고 화면에는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하늘이는 MK그룹의 재개발 관련 자금 흐름과 불법 로비 내역을 해킹하여 세상에 폭로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윤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녀는 그 서버에 보안 시스템을 누가 설계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서버가 아니라 강민혁이 직접 구축한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그가 자신을 찾기 위해 쳐놓은 거미줄과도 같은 함정이었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모니터 화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역추적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으로 떴다. 하늘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윤은 즉시 본체 뒤에 전원 케이블을 뽑아버리는 대신 침착하게 키보드를 빼서 들었다. 그녀는 7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깨워야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역추적 신호를 교란시켰고 수십 개의 우회 서버를 경유하여 그들의 위치를 남미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위장해버렸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내 아이들은 처음 보는 엄마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에 떠있는 MK그룹의 로고를 응시했다. 강민혁 그 이름 석자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과거 그녀가 목숨을 걸고 사랑했지만 비극적인 오해로 인해 떠나야만 했던 남자였다. 하늘이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조차 유전이라는 사실이 뼈 아프게 다가왔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강민혁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와 같은 남자였고 이번 해킹 시도로 인해 그는 의심의 냄새를 맡았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서윤은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철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증명하는 위조 신분증들과 최첨단 저장 장치들, 그리고 강민혁과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의 남자를 애증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라이터를 켜 망설임 없이 사진을 태워버렸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호랑이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싱글맘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장으로 얼굴의 윤곽을 미묘하게 수정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려 빈틈없는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아이들에게는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해두었지만 사실 그녀는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의 심정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서영이라는 가명으로 작성된 입사 지원서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MK그룹이 현재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완벽한 솔루션이 담겨 있었다. MK그룹. 본사 건물의 위용은 압도적이었고 유리벽에 반사된 햇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에 들어선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그녀가 지원한 전략기획실 수석 보좌관 자리는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달하는 자리였지만 그녀에게는 경쟁률 따위는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강민혁의 최측근이 되어 내부에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 면접 대기실에는 명문대 출신의 쟁쟁한 지원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서윤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으로 MK그룹의 최근 주가 동향을 살폈다. 그녀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고 다른 지원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경계하며 곁눈질했다. 그때 면접실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의 지원자가 울상을 지으며 걸어 나왔다. 면접관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질문을 퍼부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광경이었다. 다음 차례를 호명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면접장 안으로 들어선 서윤은 중앙에 앉아있는 면접관들을 훑어보았다. 예상대로 실무진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 뒤편의 어두운 유리벽 너머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강민혁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관찰하는 습관이었다. 서윤은 보이지 않는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건네는 대담함을 보였다. 유리벽 너머의 존재가 누구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반드시 그 남자의 시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서윤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질문을 던졌다. 고졸 검정고시에 지방대 중퇴, 그 이후 경력은 전무하군요. 이런 스펙으로 우리 MK그룹 전략기획실에 지원하다니 배짱이 두둑한 건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다른 면접관들도 킬킬거리며 동조했다. 하지만 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펙은 과거를 보여주지만 능력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지금 MK그룹이 겪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의 교착 상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면접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서윤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없이 오로지 말로써 현재 MK그룹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경쟁사의 약점, 그리고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인수합병 시나리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고 제안된 전략은 현직 임원들조차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었다. 비웃던 면접관들의 표정은 점차 경악으로 바뀌었고 급기야는 넋을 잃고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다. 유리벽 너머의 어둠 속에서 강민혁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통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리듬을 탔다. 재미있군. 민혁의 낮은 목소리가 텅 빈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논리적이고 냉철하지만 그 이면에 뜨거운 열정을 감추고 있는 말투 상대의 허를 찌르는 화법은 7년 전 사라진 그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여자는 얼굴도 이름도 배경도 전혀 다른 타인이었다. 민혁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저 여자 최종 면접까지 올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사냥꾼의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면접장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는 큰아들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누군가 우리 집 IP를 다시 추적하고 있어. 아까 엄마가 막았는데도 끈질기게 파고들어. 이건 자동 프로그램이 아니야. 사람이 직접 하고 있어.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벌써 꼬리가 잡힌 것일까? 그녀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며 지시를 내렸다. 하늘아, 당장 서버 연결 끊고 하드디스크 분리해. 그리고 동생들 데리고 비상 대피소로 이동해. 엄마가 갈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전화를 끄는 서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강민혁, 당신이 정말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겠어. 택시는 빗길을 뚫고 질주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MK그룹의 마천눈은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쫓기는 사슴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어미사자로서 그 괴물과 맞설 준비를 마쳤다. 운명은 이미 주사위를 던졌고 되돌릴 길은 없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 지나고 서울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 아이들을 데리고 급하게 거처를 옮길 준비를 했으나 다행히 첫째 하늘이가 역추적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가짜 흔적을 남겨둔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강민혁이 이끄는 MK그룹의 정보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로서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짙은 화장으로 얼굴의 그늘을 감추고 안경으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렸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는 비장한 각오로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MK그룹 전략기획실의 최종 면접일이었고 그녀는 사자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MK그룹 본사의 99층 회장. 집무실과 연결된 대회의실 앞 복도는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고요했다. 바닥에 깔린 최고급 대리석은 마치 거울처럼 천장의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어 이곳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임을 실감케 했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3명의 경쟁자들은 저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학벌도 배경도 없는 김서영이라는 이름의 한서윤은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차분하고도 서늘한 아우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서윤의 낡은 구두와 유행, 지난 정장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의 NBA 소지자로 부모 또한 유력한 법조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여긴 실력도 중요하지만 격식도 중요한 곳입니다. 면접 복장부터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군요. 그의 빈정거림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했지만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굳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다시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다. 진정한 강자는 짖지 않는 법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남자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때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지원자들의 입장을 알렸다. 서윤을 포함한 4명의 지원자가 차례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웅장했으며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그 긴 테이블의 끝 상석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황제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지원자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조각 같은 외모는 여전했고 차가운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면접은 예상대로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민혁은 지원자들의 화려한 스펙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그들의 허점을 파고드는 공격적인 질문만을 던졌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남자는 민혁의 압박 질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했고 다른 지원자들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민혁의 표정에는 지루함과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마치 이 시간이 낭비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 순서인 서윤에게 멈췄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고졸 검정고시 출신의 경력 단절 7년. 김서영 씨, 당신을 뽑아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서윤은 민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과거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당당함을 닮아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스펙 좋은 앵무새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장님의 칼이 되어 썩은 부위를 도려낼 사냥개를 찾고 계십니까? 그녀의 도발적인 답변에 배석한 임원들이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민혁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사냥개라,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 그룹의 계열사 중 만성적재에 시달리는 MK 유통을 살릴 방안을 3분 안에 제시해 보십시오. 그것은 수많은 전문가가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서효윤은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밤 둘째 바다가 분석해준 MK 유통의 재무제표와 물류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현재 MK 유통의 가장 큰 문제는 낙후된 물류 시스템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들의 방만 경영과 불필요한 유통 단계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하위 직원이 아니라 상위 임원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매장에 삼투를 즉각 폐쇄하고 도시명 물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는 정확했고 전략은 잔인하리 많지 냉철했다. 임원들은 그녀의 급진적인 제안에 웅성거렸지만 민혁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압도적인 체구와 향수 냄새가 서윤의 코끝을 스쳤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어지럽게 했지만 그녀는 꼿꼿하게 서서 물러서지 않았다. 민혁은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당신의 그 말투 논리, 그리고 눈빛, 묘하게 낯이 익군.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 순간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과거의 흔적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흔한 얼굴이라 그런 오해를 종종 받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잡고 있는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다. 좋아, 그 팩이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그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판명된다면 내 손으로 직접 내치겠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채용하십시오. 전략기획 2팀으로 배정해. 그의 한마디에 면접은 종료되었다. 서윤은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끝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중히 인사한 뒤
면접장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온 서윤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걸어오는 여자는 다름 아닌 최수아 이사였다. 민혁의 약혼녀이자 MK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는 야망의 화신. 서윤은 그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최 이사는 서윤을 스쳐 지나가며 멈칫했다. 그녀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새로 뽑은 신입인가 물 관리가 영 엉망이네. 그녀는 싸늘하게 쏘아붙이고는 회장실로 들어갔다. 서윤은 최 이사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 여자가 바로 7년 전 자신을 모함하여 민혁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쫓아낸 장본인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서윤은 감정을 억누르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MK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 안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비록 신분은 말단 직원이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도 갖지 못한 무기 바로 4명의 천재 아이들과 과거의 기억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복수자의 모습이었다. 로비로 내려온 서윤은 인사팀에서 발급해준 임시 사원증을 손에 쥐었다. 전략기획팀 김서영. 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줄 방패이자 적들의 목을 겨눌 칼날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던 하늘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바다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합격했어. 오늘 저녁은 고기 파티야.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악마와 손을 잡았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했다.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민혁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최수아 이사가 옆에서 결제 서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나간 김서영이라는 여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제시한 전략은 7년 전 서윤이 자신에게 말했던 비전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김서영이라. 민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서윤과 함께 찍었던 이제는 낡아버린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서윤과 방금 본 차가운 여자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수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민혁의 상념을 깨뜨렸다. 민혁은 서랍을 거칠게 닫으며 수아를 돌아보았다. 듣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 실수 없이 진행해. 만약 실패하면 당신이라도 봐주지 않을 거야. 민혁의 차가운 태도에 수아는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눈빛에는 오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자의 육감은 무서운 법이었다. 수아는 민혁의 시선이 머물렀던 자리를 곁눈질하며 새로 들어왔다는 그 여직원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좁은 거실은 아이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엄마 최고, 막내 별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고 무뚝뚝한 하늘이도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산이는 직접 제조한 피로회복제를 엄마에게 내밀었고 바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엄마의 월급으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전부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의 아빠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숨어 살아야 했는지 알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MK그룹의 전산망을 감시하던 하늘이의 모니터에 새로운 경고등이 켜졌다. 누군가가 인사팀 서버에 접속하여 김서영의 신상 정보를 정밀 조회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접속자의 IP는 회장 비서실이 아닌 최수아 이사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 격이었다. 최수아 그녀가 벌써 냄새를 맡은 것이다. 서윤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다. 얘들아, 엄마가 회사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생겼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4명의 천재들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를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천재적인 재능으로 그들을 박살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바다에게 최 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라고 지시했고 하늘이에게는 그녀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을 감청하라고 일렀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생활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건 전쟁이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첩보전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윤의 집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MK그룹에서의 첫 출근, 그것은 피 튀기는 전장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MK그룹 전략기획 2팀의 아침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서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주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가 싸늘하게 거두어졌다.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명문대 카르텔로 뭉친 그들에게 고졸 출신의 계약직 사원은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자신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먼지 덮인 서류 상자들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누가 봐도 신입사원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폐기 직전의 자료들이었다. 옆자리 대리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이것이 팀장님의 특별짓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 팀장실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거만한 태도로 걸어 나왔다. 그는 최수아 이사의 충실한 신복이자 사내 정치의 달인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박 실장은 서윤의 책상 위에 두꺼운 결제 서류 하나를 툭 던지며 거만하게 턱짓을 했다. 그것은 MK그룹이 3년 전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환경 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전면 중단된 제주 에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였다. 이미 사내에서는 누구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죽은 프로젝트였고 이것을 되살리라는 것은 사실상 제 발로 나가라는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였다. 박 실장의 눈에는 서윤을 조롱하는 빛이 역력했다. 김서영 씨 입사 때 보여준 그 대단한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기한은 딱 3일입니다. 그 안에 이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하면 당신의 그 잘난 주둥이가 허풍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짐을 싸는 게 좋을 겁니다. 박 실장의 호통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공정률은 7%에 불과했고 자금의 행방은 묘연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좌초시킨 거대한 비리의 온상임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수아 이사가 예고도 없이 전략기획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여왕처럼 고고한 자태로 사무실을 휘젓고 다녔다. 서윤의 자리 앞에 멈춰 선 수아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강 회장님이 널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서 기회를 줬지만 주제 파악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기획했다가 덮은 거야. 내까짓게 살릴 수 있을 리 없지. 수아의 말 속에는 짙은 질투와 경계심이 묻어났다.
그녀는 서윤이 실패할 것을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거실 테이블 위에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을 펼쳐놓았다. 3일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다. 상황을 전해들은 내 쌍둥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엄마를 괴롭히는 악당들을 혼내줄 기회가 온 것이다. 첫째 하늘이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MK건설의 하도급 업체 네트워크와 자금 이동 경로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유령 회사들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둘째 바다는 서윤이 가져온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분석하며 혀를 찼다. 엄마, 이건 장부 조작이 너무 허술해. 자재 비용을 3배나 부풀려서 청구하고 실제로는 저급 자재를 썼어. 그리고 그 차액은 전부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네. 바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횡령된 금액의 정확한 규모와 그 돈이 세탁되어 다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추적했다. 그 종착지는 놀랍게도 최수아 이사의 차명 계좌와 연결된 박 실장의 친인척 명의 계좌였다. 서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놈들은 꼬리를 너무 길게 남겼다. 막내 별이는 딱딱하고 지루한 설계 도면을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설계를 폐기하고 제주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리조트 디자인을 3D 모델링으로 구현해냈다. 별이의 손끝에서 탄생한 조감도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큼 아름답고 혁신적이었다. 셋째 산이는 엄마를 위해 집중력을 높여주는 특제 허브차를 끓여오며 응원했다. 밤이 깊도록 서윤과 아이들은 작전 회의를 이어갔고 그들의 집은 MK그룹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 작전 상황실이 되었다. 결전의 날 아침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혁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에 임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 실장은 서윤이 텅 빈 손으로 들어와 망신을 당할 것이라 확신하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수아 이사 역시 민혁의 옆자리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쇼를 관람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이 들어서자 민혁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며칠 밤을 세웠을 텐데도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확신에 찬 광채가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 별이가 만든 압도적인 비주얼의 조감도가 뜨자 회의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제주 에코 스마트 시티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살해당한 프로젝트입니다. 서윤의 충격적인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그녀는 당황한 박 실장의 표정을 무시하고 바다와 하늘이가 찾아낸 자금 횡령의 증거들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붉은색 그래프와 계좌 내역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박 실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의 40%가 특정 하청업체를 통해 증발했습니다. 이 하청업체의 실소유주는 놀랍게도 이 자리에 계신 박 실장님의 처남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혁의 눈빛은 무섭게 가라앉았다. 박 실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이건 모함이야. 어디서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히.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추가 증거인 통화 녹취록과 이메일 기록까지 공개해버렸다. 그것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결정타였다. 강민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 실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박 실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내 회사에서 내 돈을 훔쳐 그것도 내 약혼녀의 이름을 팔아서. 민혁의 시선이 최수아를 향했다. 수아는 당황하여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즉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박 실장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정말 실망이군요. 수아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모든 죄를 박 실장에게 뒤집어 씌웠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박 실장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 나갔고 회의실에는 서윤과 민혁 그리고 창백해진 수아만이 남았다. 민혁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가 준비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대단하군. 단 3일 만에 내부 감사팀도 찾아내지 못한 비리를 밝혀내고 프로젝트의 리브랜딩까지 완벽하게 해내다니. 민혁은 서윤을 깊은 눈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정말 김서영이 맞습니까? 일하는 방식이 내가 아주 잘 아는 누군가를 너무 닮았어.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옥상 정원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펜스에 기대어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의 그 칼날 같은 전략, 그리고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타이밍. 7년 전 내 곁을 떠난 그 여자와 똑같아. 민혁은 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서윤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를 올려다보았다. 회장님께서는 과거의 그림자에 너무 얽매여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서윤은 차갑게 선을 그으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강하게 끌어당겼다. 아니, 내 눈은 틀리지 않아. 당신에게서 나는 이 향기조차 낯설지 않으니까. 만약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배신자를 절대 살려두지 않거든. 그의 경고는 서늘했지만 그 이면에는 버림받은 남자의 애절함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 시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최수아는 분노로 인해 화병을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믿었던 신복을 잃고 망신까지 당한 그녀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김서영,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수아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뒷조사 좀 더 철저히 해. 그 여자 혼자가 아니야. 분명 조력자가 있어.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위조된 건 아닌지 확인해. 특히 아이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 그녀의 본능이 서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한편 집에서 CCTV로 엄마의 활약상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했다. 하지만 하늘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최수아의 사무실에서 발신된 수상한 통신 신호를 포착했다. 엄마가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부터야. 그 마녀가 우리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하늘이는 동생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들은 아빠인 강민혁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면서 엄마를 위협하는 최수아를 무력화시킬 새로운 작전을 짜야만 했다. 퇴근길 서윤은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승리로 인해 그녀는 강민혁의 신뢰를 얻었지만 동시에 최수아라는 위험한 적의 타깃이 되었다. 그리고 강민혁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 속의 가족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다짐했다. 이 줄타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고. 빗줄기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처럼 그녀의 앞날에는 더 큰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4명의 작은 천사들이 있는 한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M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며 연 회장을 비추었고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아가 테이블마다 넘쳐났다. 한서윤은 파티의 진행을 돕는 스태프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그녀가 입은 심플한 블랙 드레스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 어떤 재벌가 사모님들보다 더욱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한쪽 귀에 이니어를 꽂고 현장 상황을 지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VIP 테이블에 앉아있는 강민혁과 최수아 그리고 강 회장 부부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강민혁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본능적으로 연 회장 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서윤을 쫓고 있었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그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7년 전의 영상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단순한 직원이 보여줄 수 있는 업무 능력을 넘어서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기품과 우아함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타고난 귀족적인 아우라였다. 민혁은 비서가 건네준 태블릿 PC를 통해 서윤의 뒷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지만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과거 행적들이 그의 의심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그 시각 호텔 로비에 회전문이 돌아가며 턱시도를 차려입은 4명의 꼬마 신사숙녀가 당당하게 등장했다. 하늘이가 MK그룹의 보안 서버를 해킹하여 초대 명단에 자신들의 가짜 이름을 등록해둔 덕분에 그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파티장에 입성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자신들을 버린 아빠라는 존재 강민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첫째 하늘이는 리더답게 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속삭였다. 절대 엄마 눈에 띄면 안 돼. 우리는 오늘 투명 인간처럼 움직이면서 정보만 수집하는 거야. 특히 바다, 너 돈 냄새 맡고 땅 일로 새지 마. 하지만 둘째 바다의 귀에 형의 잔소리가 들어올 리 없었다. 연 회장 한쪽에서는 자선 경매를 위한 미술품 전시가 한창이었고 그곳에는 바다의 흥미를 자극하는 고가의 그림들이 즐비했다. 바다는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림 앞에 섰다. 그것은 유명 화가의 추상화였는데 사람들은 그림의 예술성보다 화가의 명성에만 집중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 바다는 그림 하단에 적힌 예상 낙찰가를 보고 혀를 쯧쯧 찼다. 이건 거품이야. 화가의 건강 악화설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뛴 거지. 화풍을 보면 전성기 때보다 필력이 현저히 떨어졌어. 3년 안에 반토막 날 물건에 돈을 쏟아붓다니 어리석은 개미들 같으니라고. 그때 바다의 등 뒤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 꼬마야, 네가 보기엔 이 그림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냐. 고개를 돌린 바다의 눈에 백발이 성성하지만 강렬한 눈빛을 가진 노신사가 들어왔다. 그는 바로 MK그룹의 창업주이자 민혁의 아버지인 강대풍 회장이었다. 바다는 당황하지 않고 안경을 고쳤으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가격이 미래 가치를 초과했다는 뜻이죠. 투자의 기본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는 것 아닙니까? 저라면 저 그림 대신 저기 구석에 있는 무명 작가의 풍경화를 사겠습니다. 붓 터치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강 회장은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겨우 5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꼬마의 입에서 나오는 통찰력은 웬만한 전문가 뺨칠 수준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아이의 오만한 눈빛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표정.
그리고 콧날의 곡선까지. 그것은 자신의 아들인 강민혁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강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너 이름이 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다의 어깨를 잡으려던 찰나였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윤의 안색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세상에 강 회장이 바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유전자의 힘은 무서웠다. 누가 봐도 바다는 민혁의 축소판이었다. 만약 강 회장이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본다면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윤은 이니어를 통해 급하게 하늘이를 호출했다. 코드 레드 하늘아, 당장 동생들 데리고 비상구로 빠져나가. 할아버지가 바다를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의 다급한 지시를 받은 하늘이는 즉시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조작했다. 파티장의 조명 시스템을 해킹하여 순간적으로 연회장 전체를 암전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갑작스러운 어둠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하늘이와 산이 별이는 재빨리 바다를 낚아채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조명은 10초 뒤에 다시 켜졌지만 강 회장의 앞에 있던 신기한 꼬마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강 회장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니야. 그 눈빛은 분명 민혁이었어. 그의 가슴 속에 거대한 의혹의 씨앗이 심어졌다. 아이들이 무사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테라스로 향했다. 식은땀으로 젖은 등을 밤바람에 식혀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곳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의 발치에는 이미 여러 개의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다. 민혁은 서윤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역광을 받은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맹수와 같은 살기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김소영 씨, 아니,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요. 민혁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봉투 겉면에는 김서영 신원조회 정밀 분석 보고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를 마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업무에 불만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녀의 발뺌에 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업무, 하일 처리는 완벽했지. 너무 완벽해서 문제야. 당신이 졸업했다는 고등학교, 대학교. 기록은 있지만 당신을 기억하는 동창이나 교수가 단 한 명도 없어. 민혁은 서윤을 벽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서윤의 이마에 닿을 듯 가까웠다. 당신은 유령이야.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짜 인물이지.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야. 도대체 누구 사주를 받고 내 회사에 내 곁에 잠입한 거지? 산업 스파이인가 아니면 경쟁사의 자객인가?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기저에는 그녀가 제발 배신자가 아니길 바라는 간절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민혁의 압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 지금 무너지면 아이들까지 위험해진다. 회장님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이 있으시군요. 제가 가짜라고 의심하신다면 지금 당장 해고하십시오. 하지만 제 능력이 필요해서 저를 뽑으신 거라면 제 과거가 아니라 제 현재를 봐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민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자백했을 상황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그가 7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여자의 것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그때 민혁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민혁은 서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회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격앙되어 있었다. 민혁아 방금 파티장에서 묘한 아이를 봤다. 내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더구나. 혹시 네가 나 몰래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있는 거냐?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이 자신을 닮은 아이라니 그는 전화를 끊고 서윤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방금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 파티장에 나를 닮은 꼬마가 있었다고. 민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윤은 침을 꿀꺽 삼켰다. 올 것이 왔다. 우연이겠죠.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요. 서윤은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민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며 물었다. 당신 결혼했나? 아이는 있어. 서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한 대답이었다. 한편 집으로 무사히 탈출한 아이들은 거실에 모여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늘이는 분노에 차서 소파를 주먹으로 쳤다. 위험했어. 할아버지가 우리를 봤다니. 이제 그들은 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될 거야. 바다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며 툴툴거렸지만 막내 별이는 겁에 질려 울먹였다. 아빠가 우리를 싫어하면 어떡해.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산이가 별이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이 엄마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다시 파티장 테라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웠다. 민혁은 서윤의 손목을 놓아주며 차갑게 돌아섰다. 좋아. 입을 열지 않겠다 이거지.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오늘부터 당신에 대한 감시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될 거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내 아이와 관련된 것이라면. 민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감히 내 핏줄을 숨긴 죄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그는 빗속으로 걸어나갔고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최수아 이사는 파티장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서 전송받은 사진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에는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4명의 아이들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옷차림과 서윤의 동선이 일치했다. 역시 애새끼들이 있었어. 그것도 넷이나. 최수아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이것은 서윤을 제거할 약점이 될 수도 아니면 민혁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곧 재미있는 쇼가 시작되겠네. 서윤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강민혁은 사냥을 시작했고 최수아는 덫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어미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해줘. 플랜 B를 가동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냉혹하게 변해 있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살을 내주더라도 뼈를 취하는 처절한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혁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아버지가 본 아이, 그리고 김서영이라는 여자의 정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는 그 그림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만약 그녀가 7년 전 떠난 한서윤이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면 자신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7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하고 오해 속에 내쫓았던 자신의 과오가 뼈저리게 다가왔다. 민혁은 기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기사의 질문에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나직이 대답했다. 성북동, 7년 전 그녀가 살았던 그 옥탑방으로 가. 폭풍전야의 밤은 깊어가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한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다. 서윤과 민혁, 그리고 4명의 천재 아이들과 악녀 최수아. 이들의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는 이제 곧 피 튀기는 진실 게임을 통해 하나씩 끊어지거나 혹은 더욱 단단하게 조여질 것이었다. 서윤은 호텔을 빠져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그녀의 4 아이들처럼 위태롭지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다. 기다려 아가들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최수아 이사의 집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퀵서비스로 보내온 이 서류에는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붉은 도장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검사 대상인 4명의 아이들과 강민혁 회장의 유전자 일치 확률은 99.9%였다.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에 명패와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고 값비싼 도자기, 화병이 산산조각이 나며 그녀의 찢어진 마음을 대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해온 MK그룹의 안주인 자리와 미래의 모든 권력이 이 4명의 핏덩이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수아는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흩어진 아이들의 사진을 짓밟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7년 전 한서윤을 쫓아내기 위해 꾸몄던 그 모든 음모가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을 꺼내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사 일명 독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성을 잃은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걸림돌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가서 애새끼들을 잡아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반항하면 죽여도 좋아. 아니, 차라리 그게 낫겠어. 내 눈앞에 그 꼴 보기 싫은 것들을 무릎 꿇려 놓으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악귀의 저주처럼 사무실을 울렸다. 같은 시각 재개발 구역의 낡은 주택에서는 평화롭지만 긴장감 넘치는 오후가 지나가고 있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4 쌍둥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엄마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째 하늘이는 MK그룹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엄마의 사내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둘째 바다는 최수아의 차명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이 대규모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해. 이 여자가 현금 5억을 급하게 찾았어. 보통 이런 패턴은 로비 자금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청부할 때 쓰는 방식인데. 바다의 불길한 예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집 밖에서 타이어가 급하게 끄는 소음이 들려왔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현관문이 부서져 나갔고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5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구석으로 몰렸지만 하늘이는 침착하게 책상 밑에 숨겨둔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엄마의 스마트워치로 전송되는 코드 블랙, 즉 최상위 등급의 위험 신호였다. 산이는 실험 중이던 매운 고추 추출물을 스프레이에 담아 괴한의 얼굴에 뿌렸고 별이는 날카로운 컴퍼스를 들고 저항했지만 어른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괴한들은 거칠게 아이들을 제압하여 포대 자루에 담기 시작했고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편
MK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하반기 경영전략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강민혁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임원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서윤이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전략적인 조언을 건네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민혁이 서윤의 의견을 묻으려던 찰나 서윤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호출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어미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명과도 같은 신호였다. 서윤은 회의 중이라는 사실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도 모두 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음을 냈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를 띤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민혁은 그녀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그 눈빛은 7년 전 그녀가 자신을 떠날 때 보여주었던 그 절망적이고도 처절한 눈빛과 똑같았다. 서윤은 민혁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민혁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김서영 위치 추적해. 그리고 최수아 이사 어디 있는지 확인해. 비서실장은 당황하며 태블릿을 조작했다. 회장님 최 이사님은 오늘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최 이사의 개인 자금이 대포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민혁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최수와 그 여자가 기어이 선을 넘은 것이다. 민혁은 재킷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경호팀 전원 대기시켜. 내 차 준비하고. 서윤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이힐 굽을 부러뜨리고 치마의 옆단을 찢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안경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특수정보요원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휴대폰으로 하늘이의 위치 신호를 추적했다. 신호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업무용 차량의 창문을 팔꿈치로 깨고 능숙하게 배선을 조작하여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고 그녀는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리라. 도로 위를 질주하는 서윤의 차는 마치 성난 야수와 같았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며 아이들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것은 곧 아이들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하늘이가 미리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물류 창고에 CCTV를 해킹했다. 흐릿한 화면 속에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네 아이들과 그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최수아의 모습이 잡혔다. 그 시각 민혁은 자신의 스포츠카를 한계 속도까지 몰아붙이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최수아가 납치한 아이들은 4명의 쌍둥이였고 그들의 나이는 정확히 7세였다. 7년 전 서윤이 떠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다. 민혁의 심장은 죄책감과 분노로 터질 것만 같았다. 바보 같은 놈, 내 자식들이라고 7년 동안 나를 속이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단 말이야. 그는 핸들을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족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만 했던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그는 맹세했다.
누가 되었든 내 아이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다고. 폐허가 된 물류 창고 안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서 최수아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히스테릭하게 웃고 있었다. 너희들만 없으면 돼. 너희만 사라지면 강민혁은 다시 내 것이 되고 MK그룹도 내 차지가 될 거야.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묶여있는 아이들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둘째 바다는 겁먹기는커녕 혀를 차며 말했다. 아줌마 지금 이 납치 행위로 인한 기회비용 계산해봤어요. 징역형에 따른 사회적 매장과 MK주가 폭락으로 인한 아줌마 자산 손실액이 대략 3천억은 될 텐데. 셋째 산이는 콧방귀를 뀌며 덧붙였다. 그리고 아줌마 지금 동공이 확장되고 손떨림이 심한 걸 보니 중증 조울증에 약물 중독 초기 증상이에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상자라고요. 아이들의 당돌한 도발에 최수아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를 질렀다. 이 건방진 핏덩이들이. 그녀가 골프채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차 한 대가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서윤이 타고 온 차가 입구를 막고 있던 괴한들의 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자욱한 영희 속에서 서윤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차 안에서 챙긴 렌치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내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서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의 목소리처럼 낮고 서늘했다. 최수아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녀가 고용한 5명의 건달들이 서윤을 에워쌌다. 그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칼과 쇠파이프를 꺼내들었다. 여자 혼자서 뭘 어쩌겠다고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몸의 감각을 전투 모드로 전환했다. 7년 동안 감추고 살았던 본능 국정원 최정의 요원이었던 코드네임 블랙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서윤은 몸을 살짝 비틀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렌치로 사내의 손목을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머지 넷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서윤은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급소를 가격하고 관절을 꺾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바닥에 내리꽂았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의 무쌍난무를 지켜보았다. 와, 우리 엄마 짱이다. 막내 별이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단 3분 만에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서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최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옷에는 튀어오른 피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수아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으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가까이 오면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아이들 주변에 뿌려둔 휘발유통을 향해 들이댔다. 다 같이 죽는 거야. 내가 못 가질 뺀 아무도 못 가져. 광기에 사로잡힌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거리는 5미터. 그녀가 달려가는 속도보다 라이터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창고 입구 쪽에서 찢어질 듯한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민혁의 스포츠카가 부서진 문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최수아와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민혁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윤의 안경을 밟고 지나가며 최수아를 노려보았다. 최수아, 지금 그 라이터를 놓지 않으면 MK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내 사제를 털어서라도
네 집안을 3대가 멸망하게 만들어주지.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창고를 울렸다. 수아는 민혁의 등장에 더욱 흥분하여 소리쳤다. 오빠 다 오빠 때문이야. 전현이랑 저 사생아들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라고. 그녀가 라이터를 던지려는 찰나 서윤이 민혁의 시선을 읽고 몸을 날렸다. 동시에 민혁도 수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고 공중을 날아가는 라이터의 불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서윤은 몸을 날려 아이들을 덮고 있던 휘발유 묻은 천을 걷어냈고 민혁은 떨어지는 라이터를 손으로 낚아채며 바닥을 굴렀다. 그의 손바닥이 불길에 데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았다. 민혁은 곧바로 일어나 최수아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너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내 여자 그리고 내 아이들을. 민혁의 입에서 나온 내 여자 내 아이들이라는 말에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7년의 세월을 건너뛴 진실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떨리는 몸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해,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아이들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자신을 똑같이 닮은 4명의 천사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따위는 필요 없었다.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 서윤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민혁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해졌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혁의 가슴에 꽂혔다. 그러나 민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알아.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평생 갚게 해줘. 다시는 당신들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킬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에는 7년의 골이 너무 깊었다. 그때 체포되어 끌려가던 최수아가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끝인 줄 알아. MK 이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사생아를 회장으로 모실 것 같아. 그녀의 저주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울대학병원 VIP 병동의 복대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고 있었고 병실 안에서는 강민혁이 잠든 내 아이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팔과 다리에 감긴 붕대는 그가 지키지 못한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그를 짓눌렀고 그의 심장은 날카로운 조각으로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막내 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자신과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진 이 작은 생명들이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빠의 존재도 모른 채 거친 세상에서 숨죽여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침대맡에 엎드려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병실 문께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서윤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수아는 체포되었지만 그녀의 배후에 있는 MK그룹 내의 부패한 이사들과 최수아의 부친인 최상무는 민혁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민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자책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놈들이 당신의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어요.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젖은 눈동자는 어느새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받지 못할 거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어. 당신이 7년 전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민혁의 목소리에는 뼈저린 후회와 함께 적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맹세를 나누었다. 이것은 MK그룹을 정화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다음날 아침 MK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최상무를 필두로 한 반대파 이사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민혁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언론에 민혁이 숨겨둔 혼외 자식들이 있으며 그 생모가 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상태였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서자 이사들은 늑대떼처럼 달려들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 해명해보쇼. 회사의 도덕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자리를 지킬 셈이요. 민혁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석에 앉아 차갑게 그들을 응시했다. 도덕성이라 참으로 흥미로운 단어로군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경쟁사의 기술을 팔아넘긴 분들이 입에 올릴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민혁의 방역에 최상무는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내리쳤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 있나? 증거 있으면 내놓아 보란 말이다. 자네가 데려온 그 천박한 비서 여자 말만 믿고 이러는 건가? 최상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한 안경을 쓴 비서 김서영이 아니었다. 몸에 딱 맞는 순백의 정장을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넘긴 한서윤은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여왕과 같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장내는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고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일부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반갑습니다, 이사님들. 7년 전 MK그룹의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 전략을 입안했던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여러분이 쫓아냈던 바로 그 한서윤입니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자 회의실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최상무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한서윤,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아니, 경비원들 뭐해.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경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눌렀다. 그러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병실에 있는 첫째 하늘이가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회의실 시스템을 해킹하여 띄운 화면이었다. 화면에는 최상무와 그 추종자들이 지난 10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여러분이 찾으시던 증거 여기 대령했습니다. 서윤의 설명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정확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둘째 바다가 밤새 분석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사들이 저지른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여기 보이는 케이맨 제도 계좌 최상무님 명에 맞으시죠? 그리고 이 자금 7년 전 저를 협박해서 한국을 떠나게 만들 때 사용한 깡패 용역 업체로 입금된 내역과 일치하네요. 서윤의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이사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라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때 화면이 바뀌며 녹취록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최수아가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면담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강민혁 그 자식 여자 문제로 엮어서 쫓아내고 나면 우리가 회사를 먹는 거라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딸의 목소리에 최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고 있는 이사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공포스럽게 울렸다.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충성하던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민혁은 최상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 여자와 아이들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회사를 당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썼어. 나는 오늘부로 이사회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고 검찰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민혁의 선언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며 최상무와 관련 이사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에서 오직 서윤과 민혁만이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남아있던 중립파 이사들과 임직원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단상으로 올라가 서윤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정정할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서윤 씨는 단순한 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7년 전 위기에 빠진 MK그룹을 구한 영웅이자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갈 제 아내입니다. 민혁의 당당한 공표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와 그의 파트너에 대한 인정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과 민혁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맑게 갠 파란 하늘이 그들을 반겨주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민혁은 그런 서윤을 뒤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리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민혁의 따뜻한 천이 서윤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비로소 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야. 다시는 당신과 아이들을 놓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지난 7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단단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MK그룹의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강민혁 회장의 결혼 발표와 내 쌍둥이의 존재, 그리고 한서윤의 경영 복귀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병실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아빠가 우릴 인정했어. 이제 우린 숨어 살지 않아도 돼. 하늘이와 바다산이 별이는 침대 위에서 방방 뛰며 기뻐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서윤과 민혁이 들어오자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외치며 두 사람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6명의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순간 병실 안은 눈부신 웃음꽃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에도 서윤의 예리한 감각은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창밖을 응시했다. 최수아와 그 일당은 제거되었지만 재벌가의 권력 다툼은 언제나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한 남편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4명의 아이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이겨낼 것이었다. 서윤은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란다. 계절은 어느새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MK그룹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도 완전히 거쳐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수아와 최상무의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죄수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수아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화려했던 재벌가 영예가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그녀가 잃어버린 권력의 허망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교도관들의 손에 의해 무기력하게 법정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재판 결과는 국민들이 염원하던 대로 사필 규정이었다. 최상무에게는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최수아에게는 납치 및 살인 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판사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최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강민혁의 이름을 저주하듯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녀의 몰락은 스스로가 쌓아 올린 오만과 탐욕의 탑이 무너져 내린 필연적인 결과였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환호했고 MK그룹의 주가는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호재와 함께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강민혁의 펜트하우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갑고 모던했던 거실은 아이들의 장난감과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졌고 고요했던 집 안에는 네 쌍둥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강민혁 회장에게 육아는 기업 경영보다 훨씬 더 난해하고 힘겨운 과제였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을 위해 직접 요리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주방은 전쟁터처럼 어지러워졌고 그가 만든 정체불명의 파스타를 맛본 미각 천재 셋째 사내는 심각한 표정으로 혀를 내둘렀다. 아빠의 음식의 나트륨 함량은 권장 섭취량의 3배를 초과했어요. 그리고 면의 익힘 정도가 불균일해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이건 요리가 아니라 생화학 무기에 가까워요. 산이의 냉철한 분석에 민혁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옆에서 태블릿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던 둘째 바다가 한술 더 떴다. 아빠 요리는 그냥 셰프한테 맡기고 그 시간에 M&A 전략을 짜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야. 아빠 시급이 얼만데 파스타면이나 삶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아이들의 거침없는 팩트 폭격에 천하의 강민혁도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난처함 대신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7년 동안 놓쳤던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아이들의 잔소리조차 달콤하게 받아들였다. 거실 한쪽에서는 첫째 하늘이가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었다. 아빠가 설치한 방화벽은 구식이야. 내가 양자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해킹이 불가능하게 바꿨어. 이제 미 국방부가 쳐들어와도 우리 집 현관문은 못 열어. 막내 별이는 민혁의 넥타이에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그림을 그려 넣으며 패션 테러를 감행하고 있었다. 이 혼란스럽지만 사랑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던 한소윤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사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MK그룹의 공동의장이자 강민혁의 아내로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민혁이 아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구원의 눈빛을 보내오자 서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글로벌 협상보다 아이들 비위 맞추는 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야 할 거예요. 민혁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평생 당신과 아이들의 종으로 살아도 좋아.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몇 달 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강민혁과 한서윤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MK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선포식과도 같았다. 식장은 수천 송이의 백합과 장미로 장식되었고 하객으로는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벗은 로드에 들어서자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그녀의 모습은 우아함을 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가장 큰 환호성을 받은 것은 신랑 신부보다 앞서 입장한 4명의 화동들이었다. 똑같은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4 쌍둥이는 긴장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하늘이는 드론을 조종하여 결혼 반지를 공중에서 배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바다는 하객들에게 뿌릴 꽃잎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분배했다. 산이는 하객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축사를 낭독했고 별이는 직접 그린 축하 그림을 스크린에 띄워 식장을 갤러리로 만들었다. 아이들의 재기발랄한 모습에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줄의 단상 앞에 선 민혁과 서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나 강민혁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지난 7년의 아픔을 잊게 할 만큼 남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민혁의 맹세에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화답했다. 나 한서윤은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자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기에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습니다. 2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입을 맞추는 순간 천장에서 축포가 터지며 새로운 황제와 황후의 탄생을 축하했다. 결혼식 후 서윤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MK그룹의 공동의장으로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가 주도한 친환경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방식은 임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과거에 권위적이고 수직적이었던 MK그룹의 문화는 서윤의 손을 거치며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민혁은 대외적인 활동과 굵직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서윤은 내부 살림과 세밀한 전략을 챙기며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완벽한 듀오라고 불렀다. 어느 날 늦은 밤 민혁과 서윤은 회장실에서 마주 앉아 다음 분기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회사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아니, 나 자신이 무너졌겠지. 민혁이 서류를 덮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당신은 내게 돌아갈 곳을 주었고 나는 당신에게 나아갈 방향을 주었으니까요. 2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MK그룹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장. 강단 위에는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품 넘치는 서윤과 중후한 매력을 더한 민혁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훌쩍 자란 4명의 청년들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하늘이는 세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MK 보안 솔루션의 대표가 되었고, 둘째 바다는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는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로 성장했다. 셋째 산이는 노벨 의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천재 의사가 되었으며, 막내 별이는 세계적인 건축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4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여전히 부모님 앞에서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고 있었다. 민혁은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들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향해 말했다.
MK그룹의 진정한 자산은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바로 여기 있는 제 가족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서윤은 민혁의 손을 꼭 잡고 관중석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MK타워의 가장 높은 곳 옥상 정원에 모였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그들의 발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그때 기억나요? 우리가 좁은 단칸방에서 숨어 살 때 엄마가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늘이의 말에 서